안녕하세요. 오늘 복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복습 강의로 여러분들이 모두 강의를 들었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선생님의 필기 노트를 살펴본 뒤에 교과서의 밑줄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 강의이기 때문에 따로 출석은 없고요.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 위주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학습지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과제 제출이 끝난 뒤에 선생님이 정답 파일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자, 우리가 배울 역사 2의 내용에서는 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에서 이 근대사의 시작을 흥선대원군으로 두고 있는데 왜 변화의 기점을 흥선대원군으로 두었는가 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은 크게 배경과 전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크게 대외적,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외적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 밖에 있던 일을 말하고, 대내적이라는 것은 조선 내에서 있던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조선 안의 사정 먼저 살펴볼까요? 조선 안에서는 왕권이 약화되고 있었다. 세도 정치를 통해서. 이때 이 세도 정치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로 들었겠지만 외척 세력이 중심이 됐었고 비변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민생이 파탄나 있었다. 삼정의 문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가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크게 토지세인 전정, 그 다음에 뭐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는 군정, 그 다음에 곡식을 대여하고 갚는 건데 원래는 그것이 세금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황곡,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농민 반란도 일어났었죠. 여러분들이 역사 1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홍경래의 난이나 이제 임술 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인해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파탄난 민생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변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외척의 중심이었던 안동김 씨를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고르게 등용했습니다. 인재 등용. 이 이외에도 이제 서원을 대폭 축소시켰는데 전국에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줄였죠. 이 서원과 같은 경우에는 본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런 기구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양반들이 모여서 백성을 수탈하는 중심 기구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러한 특권을 없애고 수탈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서원 철폐와 같은 경우에는 민생 안정과도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경복궁을 중건한다. 이거 여러분 배웠죠?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늘리기 위해서 했었다. 그로 인해서 원납전과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후에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탄난 민생을 안정화시켜야 되죠. 전정 토지세와 같은 경우에는 양전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왜 토지를 조사했냐면은 뭐 주인이 없는 땅인데 강제로 원래는 있지도 않은 땅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으려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했고 또 있지도 않은 땅을 등록했으면은 그것을 해제시켜줘서 농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겠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호는 가장 중요한 호포제가 있었는데 이 호라는 것은 집 호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에서 몇 동 몇 호 할 때 그 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 군대를 안 가는 그 세금이 군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양반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양반들이
화가 났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당시에 유학을 공부한 아주 성스러운 학자 계층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군대도 안 갔는데 왜 돈을 내야 돼? 이러면서 많이 화를 냈었다는 사실 여러분 강의를 통해 배웠죠. 그 다음에 사창제. 원래 이 황곡이라는 것은 곡식을 대여해 주던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아무나 시켜줬던 건 아니고 엄청 그 지방에 엄청 이제 착하기로 소문난 또 지방에서 어쨌든 교과서를 통해 살펴볼 건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국가가 중심으로 지방 간의 수탈을 막기 위해서 민간의 차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조선 내에서 실시하려 했던 과제였고요. 자, 그럼 조선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배를 그렸는데 좀 잘 못 그렸죠.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양선이라는 게 출몰을 했어요. 이양선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의 배다. 기존의 조선과는 다른 모양의 배로 엄청나게 큰 대포가 장착된 군함을 의미했습니다. 이것들이 출몰해서 조선과 수교,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당시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통상수교 거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으로 간 것이 바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거고, 이것이 실패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병인양요, 병인박해. 배경이 병인박해였다. 이것은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한 사건이었죠. 그로 인해서 정족산성 양원수, 문수산성 한성근이 강화도에서 활약을 했다. 그 결과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됐다라는 거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들었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도굴하려 했었는데 실패한 사건을 말하죠. 그 결과 외세에 대한 반감이 더욱 격화되었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배경이 되었죠. 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이제 제너럴 셔모노라는 이제 배가 와서 수교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마구 약탈하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를 불태운 평양감사 박교수, 당시 지방관이었던 박교수를 중심으로 배를 불태운 사건을 말하죠. 이로 인한 결과로 미국의 군함이 와서 공격을 하자 광성부에서 어제연이 활약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미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흥선대원군은 전국적으로 척화비를 세우면서 우리 이제 외세와 절대로 교역 안 할 거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화비를 전국적으로 설립을 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크게 흥선대원군의 내용을 필기노트 복습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크게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대외적으로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라는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양 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배워볼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개혁의 주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도입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사진은 외교장각 의궤의 귀한 환영 행사를 하고 있대요. 이 외교장각 의궤는 하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준 거래요. 프랑스에서 줬는데 그냥 다시 돌려준 게 아니고 5년 단위의 임대로 줬다. 그러니까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 책이 프랑스에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아까 방금 복습하면서 확인을 해봤죠?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다 보겠습니다. 통치체제 정비. 자, 19세기 중엽 조선사에는 안으로는 세도정치로 왕권이 약화되었고 밖으로는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였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개혁했는데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 비변사를 폐지했다. 이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이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후로 이 비변사가 설치돼서 권한이 강화되었죠. 원래는 전쟁 대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던 군사기구였는데 이 군사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권한이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의 국정을 운영하던 주요 기구였다. 이것이 이제 세도 정치를 통해서 더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서원이 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했다. 우리 사창제와 관련된 내용 볼까요? 사창제,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곡식대여기관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민간 자치로 운영됐다. 왜 민간 자치로 운영됐다고요? 지방관의 수탈을 막기 위해서. 정부주도라면 지방관이 너무 많이 괴롭혀. 그렇기 때문에 좀 명망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창을 운영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궁전을 말이에요. 원래 경복궁이 중심이었는데 경복궁이 불타자 꽤 오랜 시간 동안 창덕궁을 중심으로 이제 왕이 정치를 거기서 하고 있었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실추된 왕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도 상징적인 부분이 상당히 정치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원납전과 담백전을 징수하고 발행했다. 자, 원납전 한번 읽어봅시다. 옆에 날개에서 원납전, 경복궁 중건을 위해 거둔 기부금이었으나 실제로 강요되었다. 자, 그래서 원래 원납전이라는 것은 원에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서 기부의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유행을 했었냐면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었다라고 해서 강제로 징수를 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복궁 중건을 백성들을 환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내용이 없지만 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는 목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반들의 묘지에 있던 나무들을 가져가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조상의 묘를 상당히 강조하던 유학자들이었던 양반들은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다음 당백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백전은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일당백. 이 하나의 동전이 요 100배의 가치를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가치가 5만 원짜리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건물을, 청와대를 새로 짓겠다고 500만 원짜리 지폐를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500원 하던 껌값이 자고 일어나는데 뭐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이 돈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백전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는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였겠죠. 이런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옆에 있는 사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서원을 모두 허물라. 요 서원이라는 거 철폐 주요 업적 중에 하나였죠. 자,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당시 서원이 유교를 교육하는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 돌아가신 저명한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도 드렸었기 때문에 이 공자라는 인물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일 유명한 유학자인 공자가 돌아와도 나는 서원철폐 멈추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라. 이거 무슨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호포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른 책에서는 동포제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군역을 면제하는 자들에게는 평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세금을 면제받음으로써
평민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황곡을 폐지하라. 그 민간에게 맡겨라. 이런 내용은 결국 무슨 제도를 말합니까? 그렇죠. 사창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탐구 내용 읽어봅시다. 위에 흥선대원군은 어떤 개혁에 속하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자, 주로 이제 요 세 개의 내용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봅시다. 공통점은 네 글자로 민생 안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두 개의 내용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삼정의 문란과 관련돼 있었죠. 삼정의 문란.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내용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이제는 대외적인 흥선대원군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서영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천주교를 탄압하여 많은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했다. 이게 병인 박해입니다. 자, 이를 구실로 프랑스 3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여 통상을 요구했다. 병인 양요. 이 내용 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은 한성근 부대와 양원수 부대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퇴각하던 프랑스군은 외교장각 도서와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형 박물관을 가보시면은 실제로 영국 자체의 어떤 문화재보다 그들이 엄청 활약했을 때 밖으로 나가면서 식민지를 세우고 대외적으로 약탈을 했을 때의 문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겠죠.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와 각종 문화재를 약탈했다. 이 외교장각은 당시에 이제 도서관을 말합니다. 도서관. 자, 이후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으로 서양인에 대한 반감은 높아졌죠. 당연하죠. 당시에 이제 충효를 강조하던 조선 사회에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 했다. 이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오페르트도 이제 짱돌을 맞으면서 쫓겨났었죠. 자, 옆에 지도 한번 볼까요? 병인양요. 자, 양원수와 한성근, 이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미양요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불에 타 침몰된 사건을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에 침략하여 통상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어제현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미국은 점령했지만 계속 저항해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하비를 세워서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렸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옆에 사진 자료는 이제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로서 요게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 자료로 요 사진과 관련 설명을 통해서 이때 어떤 전쟁과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뭐라 해야 돼요? 신미양요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시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뭐 옆에다 정리해 보세요.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아니라 제너럴 셔먼호 사건가 있었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있었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국적으로 척하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이 66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68년, 신미양요는 71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와 신미양요를 연관지어서 이 시기상 잘못 배열할 수 있는데 요거 제너럴 셔먼호는 요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오래 걸렸냐? 이거 여러분 강의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역사 탐구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은 미국의 통상 요구를 무력으로 맞서면서까지 단호히 거부하였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전통을 지키고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당시에 급변하던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스스로 문호 개방의 기회를 차단해서 더 자주적인 근대화를 늦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의의와 한계를 적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이다라고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척하비는 여기 있네요. 요게 척하비죠. 내용을 보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하자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다. 자, 그러면 왜 척하비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척하비가 맨 마지막에 세워졌다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럼 두 가지, 서양과의 전쟁 때문이겠죠. 뭐가 있습니까? 병인 양요와 이제 신미 양요를 통해서 외세에 대한 저항 의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했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이 의견과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지켰다, 수호했다라는 것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회의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근대화를 지체했다 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서양이 왔을 때 개항을 했으면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문을 딱 걸어 잠궈져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지체를 선생님이 적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였던 흥선대원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해주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한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호 개방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개화 반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